장관. 네, 윤석열 당선인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그리고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정황근 전 농진청장을 지명을 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두 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해찬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두 분까지 해서 이제 인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선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오늘 인선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최우선에 둔 일기 내각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한노총 출신으로 우리 노동계에서 오랜 시간 경력을 쌓아왔던 분이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제가 이력을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학사부터 농업을 전공하셨고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도 농수산과 관련된 부분의 비서관으로 재직을 했고 관련 진흥청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적어도 경력과 전문성으로는 야당에서도 다른 말을 하기 힘든 후보자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도 현직 정치인 출신들이 물망에 오르고 하마평에 오르내렸습니다만 현직 의원 차출을 최소화한다는 원칙도 원칙이었지만 보다 높은 수준의 경륜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이 되어서 이런 인선이 나오게 된 것 같거든요. 물론 이 야당이 될 민주당에서 지금 몇몇 인선을 가지고 공격하거나 비판의 포문을 열기도 했습니다만 적어도 전문성이나 커리어를 중요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발표된 일기 내각의 인사 중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만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평가할 만한 사람은 없어 보인다는 게 이번 일기 내각 구성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전문성과 능력을 보고 우선은 지명을 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오늘 추가 발표된 이정식 후보와 또 정황근 지명자, 이정식 후보는 그 노동계에서 노동운동의 한 부분을 또 현장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주 52시간제를 비롯해서 그간에 진행돼 왔던 여러 가지 노동개혁 이슈들, 이 부분이 퇴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주어진 것 같은데요. 경력상으로는 살펴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황근 농림식품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저도 개인적으로 아산 시장을 할 때 만나고 함께 어떤 그 상의를 하고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 면에서는 저희가 의심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 분야의 어떤 퇴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힘있게, 사실 농식품부 장관이 좀 힘이 없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관료만 했기 때문에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되는데, 저는 능력 면에서 또 그동안 경험했던 행정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무적 감각만 조금 더 실린다면 훌륭한 농림부 장관으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일개 내각을 보면 전문성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거 없이 어떻게 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가 좀 된다. 그 폭이 너무 좁다. 능력 위주로 했다라고 하지만 내가 아는 시야 범위 내에서의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후배가 한 명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김용현 누굽니까? 현재 미안합니다. 네네. 김용현 처장 후보자, 경호처장. 그분 같은 경우에도 충암고 출신이고, 그리고 이상민 후보 같은 경우에도 충암고 출신이고, 충암고 출신이 2명이다. 굉장히 이례적인 이야기예요. 충암고 동문들은 굉장히 좋아할 텐데 국민들은 이건 조금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좀 할 수 있고, 또 이따가 또 이야기 되겠지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윤석열 당선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민정수석도 폐지되는 마당에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야당과 협치는 안 하겠다라는 이런 그 내용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좀 낳게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한동훈 지명자 같은 경우에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고, 관련돼서 질문은 그겁니다. 너무 인사의 폭이 좁은 것 아니냐, 주변 사람들 위주로 쓴 거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 소위 정치권에서 말하는 코드 인사를 주제로 토론을 하면요.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구성될 때도 그 당시 민주당 패널분들과 공감대를 이뤘던 부분이 있어요. 그 코드 인사,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인사를 등용하는 것 자체가 나쁘거나 문제시 될 만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정 철학을 잘 알고 있어야만 국정 운영에 있어서 기조에 발을 맞출 수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문제는 능력이 없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해당 분야에 이제 관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처에서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해온 그 공직자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도저히 우리의 리더감이 아니다, 장관감이 아니다 하는 사람을 단순히 대통령이나 몇몇 실세 권력자들 가깝다는 이유로 인선하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고 국민들과 야당의 비판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공직자들이 봤을 때도 경력적으로 보나 전문성으로 보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커리어를 가진 분이라면 대통령 당선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도 인사 원칙에 있어서 옳은 것인지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가 지금 의석수 분포를 봐도 결코 쉽지 않은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에 있어서 청문회를 할 때 여러 가지 도덕성 검증도 하겠지만 정책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전문성이 없고 해당 부처의 어떤 미래 비전을 이끌어갈 역량이 없는데 대통령 당선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선임된 것인지를 증명해 보인다면 민주당의 완벽한 승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고등학교 같이 나왔다, 대통령 당선인과 가깝지 않느냐, 그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이 윤석열 당선인이 기조로 내세운 전문성 부분에 타격을 가하지 못하면서 청문회가 좀 큰 알맹이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어서요.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초점에 두고 논의가 전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현재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가장 논란이 될 만한 후보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겠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공무원 시절에도 사실 정치인처럼 발언을 해왔고, 그리고 향후에 검찰과 법무 개혁에 대한 로드맵을 어떻게 발표할지에 따라서 저는 청문회에 가장 스타가 될 것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만큼 국민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말씀 우리가 거명되고 있습니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녀 둘이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 그 의과대학에 입학한 이런 것들이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코드네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요, 철학과 가치가 통하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했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일을 할 때. 그런데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동문인맥 살리고 가까운 사람 중심으로 그런 인선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행안부와 법무부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을 이렇게 코드에 맞는 정치인들을 그 두 부처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선거도 불공정하게 관리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요, 고등학교 후배인 이상민, 사실 정당 속한 사람보다 더 가까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직할하겠다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으로 두고. 그리고 최측근, 국민 모두가 아는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으로 두고 민정수석의 과거 역할까지 함께 시키겠다라는 의지로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철학과 가치가 통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 당연히, 그런데 2030에 대해서 우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안 되고, 지역별 그리고 뭐 대학을 전부 다 배려를 할 수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뭐 일부에 추징돼 있다라는 언론의 비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각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중요하지만 국민 전체를 통합시키는 이런 메시지도 함께 보내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실종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를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박범계, 전해철 여당의 핵심 의원으로 뒀던 민주당에서 정치인 출신이 아닌 두 분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행안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이다라고 반발하는 것은 조금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정치적 다양성이나 국민 통합을 위한 인사가 물론 필요합니다만 지금은 준전시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창궐하고 있고, 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이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구성되자마자 전력을 다해서 모든 능력을 쥐어짜야 되는 준전시 상황에는요, 파격적인 인사나 또는 뭐 2030 갑작스러운 기용보다는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사람들이 이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하고 어느 정도 코로나19의 파도를 해결한 이후에 또 깜짝 인사나 발탁 인사 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안배가 인수위 측과 당선인 측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양성을 먼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행정부보다는 정치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권에서 각 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거나 주요 당직자 또는 국회의원 후보 등을 구성할 때 그런 다양성을 충분히 배려해서 구성을 하고, 다만 행정부는
이 공무원들을 통합해서 이끌어가야 하는 강력한 리더십과 전문성이 필요로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칫 다양성을 추구하다가 이 공무원 조직, 이 관료 조직을 휘어잡지 못하는 사람이 장관으로 가게 됐을 때 제대로 국정 철학을 이렇게 반영할 수 없다는 그런 위험성도 늘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에 맞춰서 인선을 했다고 판단이 듭니다. 일부 대학 편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예 한국에서 대학교를 안 나왔거든요. 외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특정 지방대학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전문성이나 경쟁력에서 조금 뒤처지는데 배려를 받아서 장관이 된다면 그 장관의 영이 서겠습니까? 이 학교에 대해서 인위적인 배려를 하는 것, 지역에 대해서 인위적인 배려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선임을 한다는 대원칙을 밝히게 된다면 뭐 서울대 출신이 아닌 장관들에게 오히려 더 이 사람은 진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되었구나 하는 힘이 실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우리가 인위적인 할당을 한다는 기조를 밝히는 게 이 새로 선임될 장관들의 영을 살리는 부분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네. 아니 이제 정치권에서 먼저 뭐 조화롭게 해야 된다면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장관들도 정치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의 부족함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 이것은 어찌 보면 코드 인사가 아닌 사적 인사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개인적 관계로 행안부와 법무부 사실 코드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죠. 그런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가 윤석열 당선자의 향후의 과제이다라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만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 전날이었죠. 바로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다음에 나온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뭐 미리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검수완박이라는 카드의 또 다른 반대 카드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부정적인 뜻이라 저는 언론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권, 공수권 분리 혹은 검사의 그 수사권 폐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 접근이고요. 한동훈 씨는 과거 김건희 씨 녹취록을 우리 국민들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일종의 김건희 씨 심부름꾼 같은 이런 역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당선인과 가까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 윤석열 당선인은 박근혜 그 전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전혀 없어요. 그 기계를 높이 사서 사실상 검찰총장으로까지 발탁 인사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씨는 검사 시절부터 최측근에서 가까이에서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려에 대해서 선거 때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본인은 공무원 시절인 검사 시절 이때에도 사실 정치인과 같은 있던 언행을 사실 서슴지 않고 했었는데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발상이고요. 저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은 검사 생활 20년 했으니까 검증이 됐겠죠. 하지만 그런 정도 검증된 사람들은 많다, 검찰 내에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사 출신들을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 안 앉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으로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대통령 모두가 검찰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이에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검찰공화국의 신호탄 아닌가라고 국민들은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검찰공화국의 시작이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2년도 더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발표하면서 검찰개혁 완성됐다고 직접 말씀하신 바 있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민주당은 과거에 검경 수사권 조정 미진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대통령 발언 그리고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실무적으로 책임졌던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을 보면 이게 중간 단계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리고 이 검찰의 수사권이 상당 부분 제약돼서 경찰에게 권한이 넘어가면서 현장의 혼란이 막 배가 되고 있거든요. 결코 국민의힘 성향이 아닌 일선 변호사나 인권운동을 하는 분들, 심지어 참여연대나 민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이론적 스승이라고 불리는 김인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감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죠. 이런 분들 모두가 다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가 뭐 검수완박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이분들은 진보적 성향이니까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조차 아직은 안착하지 못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경찰의 이 수사가 미진한 부분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는 등. 그래서 일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안착시켜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게 먼저다. 그 다음에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같은 추가적인 개혁 과제를 다음 순서로 가져가야 된다고 민변, 참여연대, 김인혜 교수 등등이 다 입을 모아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검수완박 국면을 바라보는 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힘겨루기가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는 훨씬 더 진보적인 입장을 냈던 참여연대, 민변, 인하대, 김인혜 교수 그리고 정의당마저도 민주당이 4월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임시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서 5월 3일에 공표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낸 이유. 이건 결코 보수 진보의 진영 싸움이 아니라 이미 상식 대 비상식의 대결이 되어졌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분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 시기에 대한 우려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1차적인 협상이다. 6개 범위 수사권만 검찰에 두는 것. 이것은 사실상 국민의힘 그쪽에서 나왔던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타협의 산물인 거죠. 그래서 1차로 6개는 남기고 나머지는 경찰에 넘기고 그다음에 2차 때 어디까지 할 건지 협상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 다 남아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나 그리고 이런 시민단체에서도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찬성을 하지만 너무 급하게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예요. 그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에서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제가 볼 때는 3개월도 이상 더 될 것 같은데 유예 기간을 두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검찰의 어떤 수사 인력들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경찰이 현재 업무가 많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인력 배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추가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것이 첫 번째로는 수사 기소를 분리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되어야 대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경악스럽다예요. 민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너무 급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개혁을 되돌리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후퇴하기 전에 제도적으로 완성을 시켜놔야 되겠다라는 역사적 과업이 우리 민주당에 주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너무 급하지 않게 가려면 당선인께서 내가 대통령 되어도 정치권 내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그리고 그것이 국회를 통과하면 있는 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하시면 저는 많은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곧바로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이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윤석열 차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과 협치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법무부 장관 인선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정말 절실한 역사적 과제였다면 왜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의 그 어떤 정치인도 검수완박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까요? 이재명 후보의 대선 레이스에서 검수완박이 중요한 의제로 등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른바 추윤 대전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패배하고 난 다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초선 모임 강경파 철험회를 위주로 이게 의제로 등장했다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총장직에서 사퇴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검수완박이나 중수청 이야기는 쏙 들어가서 사라졌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레이스에서도 이게 선거에 유리한 이슈가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도 알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꺼내지 않았죠.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이 정부 한 달 남겨두고 반드시 통과할 정도의 주요 의제라면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내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어야 했는데 대선 때는 이야기 꺼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나 다른 정치인들은 만약 대선 이겼다면 과연 검수완박 추진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민주당의 답변하기 상당히 궁색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이슈고 대한민국의 형사체계 자체를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의 어떤 국회 의석수를 만들어준 민심과
이 대통령 직선제 출범 이후 최초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일으킨 민심은 또 다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1, 2년 가까이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깊게 논의한 다음 각 정당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 검찰의 수사권 관련된 부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서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인데 그 정도 논의와 그 정도 국민들의 선택은 충분히 받아도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결정적으로 이게 단순히 6대 범죄와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마저도 지금의 검수완박 법안에서는 박탈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은혜 일당의 계곡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그냥 수사를 종결했던 사안을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하면서 이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많은 제2, 제3의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 저는 6대 범죄 외에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권에 대한 민주당의 대안도 좀 들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간단히 반론 듣겠습니다. 보안 수사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기소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서류를 보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다,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은 당연히 내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은혜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일선에서 수사했던 경찰들 같은 경우 당연히 검찰에서 의견을 내겠죠. 이 부분에 대한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경찰에서 또 수사를 한 겁니다. 공동으로 같이 한 건데 모두가 다 검찰의 공인양 하고 하는 것은 전 국민들과 또 일선 경찰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팩트 몇 가지 확인할게요. 그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이 기소권, 수사권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야기가 됐었고 그 초창기에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찬성 쪽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큰 기득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반발이 생깁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반발이 생기고 지금까지 야당은 대한민국의 개혁 과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정원법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개혁을 했는데 국내 정치에 개입을 못하도록 사찰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그동안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반대했고 우리는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아예 국정원에 보고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원을 10분 활용했어요. 국정원에 특활비를 갖다가 옷 사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것을 법으로 만드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막았었습니다. 가까운 예입니다. 검찰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지 무수부류의 권한을 갖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아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과제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 쟁점이 되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집권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을 더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 1차 그 6대 범죄 범위 빼고 수사권 조정을 할 때 그때 중간 단계로 갑시다. 반발이 너무나 심합니다라고 타협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반발을 했어요. 그 반발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끼어 있었던 것이고 지금 김호수 총장 보십시오.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갑자기 이상한 사람 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좀 웃을 거예요. 저 모습을 보면. 저 양반 왜 그러지?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기득권을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고 이렇게 급하게 가지 않게 하려면 윤석열 당선자께서 한동훈 씨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을 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공수처 없앤다 이런 말씀하시고 검찰 개혁이 개악이다라는 말씀하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5년 동안 검찰은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이 정부 끝나기 전에 알겠습니다. 이 검찰 개혁 과제를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급한 마음이 든 겁니다.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게 한 원인 제공은 윤석열 당선자에게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짧게. 네. 한동훈 씨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제 귀에는 칭찬으로 들리거든요. 수사 잘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그동안 했던 수사를 보게 되면 민주당이나 뭐 이 지금의 여권에서 깜짝 놀랄 만한 수사,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아마 이 계기일 텐데 사실은 여러 가지 특검들이나 이 활동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대기업 관련된 수사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수사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 몸담았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나 참모들은 한동훈 장관 지명자를 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속이 편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그냥 잘못한 게 있고 혐의가 있으면 수사 잘하는 검사였던 것뿐이에요. 적어도 수사 능력이나 실력에 있어서만큼은 이 야당에서도 야당이 될 민주당에서도 뭐라고 딴지를 걸지 못하는 그런 입지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 역시나 무혐의 처분이 되었는데 핸드폰 비밀번호를 내지 않았다로 자꾸 문제 제기를 하시려면 저 이 문제 가지고 복귀양 대변인이랑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요. 결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재명 상임고문도 2018년에 핸드폰 비밀번호 제공하지 않으셨거든요.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해경군 김치 사건 불거졌을 때 핸드폰 경찰 수사 시작되자 2대를 바꾸셨고요. 바뀌기 전에 핸드폰의 출처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버렸다고 하셨어요. 요즘 핸드폰 버리는 사람 누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치적으로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개인의 방어권이라는 차원에서 그게 위법이 아닌 이상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장관 지명자로서의 결격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수사권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자리로 간 게 아니에요. 장제원 비서실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칼 대신 펜을 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겠다는 것. 그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고 한동훈 지명자도 그 취지 동의한다고 말을 했고 법무 행정 분야에 대해서 혁신을 하기 위한 곳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실행된 여러 가지 검찰 개혁안들이 있습니다. 특수부가 이제 전국에 3곳밖에 남지 않았어요. 인지수사 가능한 특수부 범위가 대폭 줄어들었고 수사가 가능한 것도 6대 범죄에 지금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의 성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처럼 검찰이 전부 다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것도 지금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되돌립니까? 이 정도 선에서 어떻게 하면 수사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정권 바뀌고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됐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못 받고 실행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여러 가지 바뀐 것들 이를테면 3군데로 줄어든 특수부 다시 전국에 설치하겠다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재명 김혜경 휴대폰 관련해서는 같은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때는 선거 때라서 후보자 명의로 많은 휴대폰을 개설을 합니다. 뭐 아마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대부분 폐기 처분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고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피해가는지를 알아서 아마 청문회 때 그 피의자가 휴대폰 번호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물음을 하면 아마 굉장히 곤란할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 칼 대신 펜을 주어졌다? 참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칼 갖고 싸움은 안 하는데 이제는 작전사령관 된 겁니다. 칼 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싸워 저렇게 싸워라고 하고 네가 저기 가서 싸워 이쪽에서 싸워 이런 작전사령관 된 거예요. 훨씬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알겠습니다. 권한을 약화시켰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두 분이 이렇게 첨예하게 얘기하시는 걸 보니 청문회에서도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 같은데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한테 질문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4월 안에 통과가 돼서 올라갈 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오케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부권 이야기. 왜냐하면 이 얘기를 묻는 이유는 네.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본인이 해왔던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대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네. 안 한다고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급박한 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양쪽 다 부담인데 거부권에 대한 말씀은 사실 검찰이나 야당 쪽에서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 하신 말씀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이런 부담을 진 것에 대해서 참 힘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소신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개혁해야 될 주요 과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부담은 있으나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의견이십니까? 근데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 이제 퇴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큰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겨드리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많은 정치인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냐, 찬성이냐 반대냐 계속해서 입장을 이제 묻고 있고 묻게 될 것입니다. 네. 과거에 언론중재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였을 때 결국 이 한 템포 쉬어가기로 했던 것은 청와대에서 지금 너무 서두르지 말자는 정무적 판단이 내려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청와대에서 임기 말에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검수완박과 또 언론개혁법이라고 하는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찬성할 것인지,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그냥 순순히 공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에게 조금 자제하자는 그런 정무적인 사인을 보낼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느 쪽으로든 청와대의 판단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전 퇴임하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두고두고 가면 갈수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2분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 2개 남았습니다. 2개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더 하겠습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편입 문제로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얘기를 먼저 할게요. 저는 뭐 사실을 모르는데 네. 일단 두 분이 그 대학에 들어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녀 두 분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성실하게 답변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조국 그 전 장관의 자제와 관련된 그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와 비슷하게 또 의심이 있다면 검찰에서 압수수색도 하고 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은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이 복지부 차원의 아직 해명이 안 나왔거든요. 저는 인사청문회 들어가기 전이라도 이 사안은 국민적 관심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장관 후보자와 복지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해명이 조금 빨리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인 사실 판단은 그 해명을 듣고 내리겠지만 만약 그 해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과거 민주당에게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장관 후보자들을 좀 판단하고 검증해야 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는 더 아까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이후에 후보자 발표한 이후에 3명의 기자가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과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 소위 말하는 안철수 개가 내각 인선에 포함되었다 안 되었다로 공동정부 구성을 평가하는 건 굉장히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인사를 추천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답변을 보면 과정을 설명드리고 추천받고 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고 그리고 1기 장관 이 열 몇몇 남짓으로 정부 구성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1기 내각이 발표됐어도 정부의 곳곳에 요직에 또 중요한 인사들이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1기 내각의 인선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이 시점이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에 100%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섣부르게 공동정부가 깨졌다고 평가하거나 공동정부를 이제 그만한다라고 선언할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이 부분이 상징이죠. 그 나머지는 사실 자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징에서 깨졌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고 저는 선거 때는 사실 급하니까 손잡다가 지금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나누기 싫거든요. 이런 측면이 노골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공동정부 구성하기로 합의한 그 안철수 개 쪽과도 협치를 못 하는데 어떻게 민주당과 협치하고 국민과 협치하겠습니까? 이런 우려가 너무나 크다. 아까 그 정호영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40년 지기, 사적인 어떤 내각 이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고 그 사적인 추천이 또 자녀의 어떤 비리의 의혹 이런 부분까지도 좀 주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넓게 보시고 국민을 보시라라는 충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